J-팝이 요새 뜨는 이유, 뉴미디어 플랫폼이 됐던 거야. 안녕하세요. K-팝 1타 강사 최광호, 오늘도 여러분께 인사드리겠습니다.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조금 산업적인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. 물론 또 이 얘기하면 또 조회수 잘 안 나오는데 안 나와도 할 얘기는 해야 되니까 오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제목이 뭡니까? J-팝이 요새 뜨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는데, 대부분 요즘에 J-팝이 우리 그 음원 차트에도 많이 있고, 그 다음에 내한 하면은 인기도 많고, J-팝 가수들이 몇 년 전만 봐도 사실 J-팝은 좀 우리가 이렇게 즐겨 듣는 음악 장르는 아니었다, 뭐 여기까지는 분명히 이해를 할 거예요. 그럼 이제 이걸 가지고 도대체 J-팝이 왜 뜨느냐라고 얘기를 해서 그거의 이유, 뭐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야? 음악이 좋으니까 들으면 야 이거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J-팝이 뜬다 이렇게 얘기를 할 건데, 저 오늘 이 시간은 이걸 음악 산업적인, 음악 비즈니스적인 관점에서 왜 떴는지 제가 오늘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이 얘기를 하려면 여러 가지 J-팝의 역사의 흐름을 좀 알긴 알아야 되는 거예요. 이걸 알기 이전에 뭐를 알아야 되냐면 일본이라는 나라의 특성도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 거야. 그 나라의 특성, 그리고 그 나라의 음악 시장의 특성, 이런 게 사실 그 시장을 좌지우지 많이 합니다. 먼저 이렇게 비교를 좀 해볼게요. 여기 보면 일본 음악 시장, 한국 음악 시장 이렇게 있어요. 우리 K-팝은 지금 전 세계적으로 어때? 굉장히 핫하잖아. 그 핫한 이유 있어. 산업적인, 그 다음에 어떤 이런 시장적인 특성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 도래했다,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. 먼저 한국 시장을 좀 설명을 하면, 한국 시장, 내수 시장만 보면 우리나라 시장은 큰 시장일까 작은 시장일까? 그렇지. 한국이라는 게 원래 인구도 좀 작고, 그리고 또 이제 남북이 이렇게 갈라져 있는 상황에서 이제 남한만 우리가 카운팅을 하다 보면 이 시장이 작아. 그러니까 결국은 내수 시장이 어떻게 작아. 그치? 그러니까 이제 음악하는 사람들이 프로로 음악을 해서 먹고 산다는 의미는 뭐야? 그만큼 시장이 커야지 내가 벌 수 있는 어떤 파이도 커지는 거잖아. 내수 시장이 작다는 거는 대한민국 국민을 대상으로 해서 음악을 하면 어때? 먹고 살기가 쉽지 않다, 이렇게 되는 거야. 근데 이제 일본은 가까운 나라, 일본은 음악 시장이 전 세계 음악 시장 중에서 2위란 말이야. 미국 다음에 이제 일본이 음악 시장이 가장 크다고 얘기를 한단 말이야.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음악 시장이 큰 규모니까 여기서 음악하는 뮤지션들은 어떻겠어? 내수 시장이. 일본에서만 활동을 해도 먹고는 살 수 있는 거야. 한국은 한국에서만 활동하면 먹고 살기 좀 어려운데, 일본 가수들은 일본에서만 뭐 조금 히트나고 인기가 있으면 먹고 살만 하다는 거죠. 왜? 시장이 크니까. 그지? 그러니까 이제 이 상황에서 2000년도 초반에 디지털 시대가 막 왔잖아. 근데 그 시대가 오면서 음반 시장이 우리나라는 괴멸하면서 어떤 상황이냐면, 내수로서는 도저히 음악 시장을 우리가 끌고 나갈 수 있는 어떤 뒷팀목이 안 되는 거야. 그래서 여기 있는 기획사들, 뭐 S, Y, J, 우리가 얘기하는 SM, YG, JYP, 이제 3개사를 위시로 해서 도저히 내수 시장 갖고는 우리가 비즈니스가 안 돼. 그래서 어떻게? 어쩔 수 없이 고육책으로 어떻게 돼? 해외 진출을 한 거야. 왜? 국내에서 시장이 없으니까. 아이돌 시장 자체가 아예 그냥 MP3 음원 다운로드 시장에서 다 파괴가 되고 앨범도 아무도 안 사가면 뭐 어떤 수익 모델이 있겠냐는 거야. 그리고 이제 인구도 작아가지고 뭐 공연하면 뭐 도대체 얼마나 한다고. 그러니까 안 되니까 이때 SM을 중심으로 해서 일본에 진출하기 시작하는데, 진출을 하면서 보아 때부터 일본 시장에서 이제 히트를 하게 되는 거야. 근데 여기 뭐야? 이 한국 시장은 작는데 일본 시장은 크니까 우리나라에서 돈을 못 벌던 기획사가 일본 가서 와, 여기 또 단가가 그 당시에도 환율이 10배 차이 났잖아. 그러니까 이제 이 시장 규모가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는 거야. 여기 이제 돈이 되니까 뭐야? YG, JYP들 이런 회사들이 어떻게 해외로 막 진출하는 거야. 뭐 JYP도 원더걸스 해가지고 2000년대 후반에 이제 막 미국 진출한다고 그러고, 뭐 빅뱅도 뭐 일본 많이 가고 이렇게 해외로 계속 나갈 수밖에 없는 구도였다는 거지, 우리는. 왜? 어떤 MP3라는 디지털 음원 시대로 바뀌면서 이 시장 충격을 견디지 못해서 해외로 나간 애였는데, 일본은 뭐였냐면 음원 유통 시대가 왔는데 일본이란 나라 자체가 뭐냐면 굉장히 규범을 잘 준수하고 따르는 데야. 우리처럼 이렇게 불법으로 MP3 다운을 받는 게 있으면 와 받는다 이런 게 아니라, 받지 마 그러면 거의 받으면 안 돼 막 이런 데가 이제 일본이잖아. 그러니까 여기는 디지털 시대가 왔는데도 엄청나게 과거에 머물러 있었단 말이지. 그래서 이 시장 자체가 불법 공유도 그렇게 많지가 않고, 이 당시 충분히 MP3 파일로 이렇게 들을 수 있는 환경이 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일본 사람들 어땠어? CD를 산 거야. 그러니까 CD 시장이
괴멸되거나 그런 게 아니라 유지가 됐다는 거지. 내수 시장이 막 붕괴가 됐으면 일본도 어떻게 다른 생각을 해봤겠지. 근데 이제 그게 아니라 아니 우리는 뭐 견고하게 잘 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뭐 알겠지만 뭐 우타다 히카루라든지 아무로 나미에라든지 뭐 스마비라든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가수도 있잖아. 그런 가수가 20년 30년 그 일본 그 음악계를 다 평정하는 이유가 뭐냐면 여기는 그냥 한번 좋아하면 그냥 쭉 좋아하는 거야 그냥. 그래서 이 히트한 가수는 2, 30년 쭉 가는 거야 여기는. 이렇게 잠깐 반짝하는 가수가 별로 없어. 시장을 잡고 가는 가수가 이런 식으로 간다 이거지. 그러면서 CD 시장이 계속 보존이 돼 있으니까 일본은 새로운 어떤 음원 유통 시대로 뭔가 전환하고 싶은 생각도 없고 그 다음에 해외에 나가고 싶은 생각도 없기 때문에 그냥 일본 고유의 스타일로 그냥 계속 간 거야 여기는. 근데 이렇게 가다 보니까 세계에 진출을 하면서 경쟁을 해야 하는 K-팝은 뭔가 거기 수준에 맞추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하고 막 고도화되고 완성형 아이돌을 내고 막 이런 식으로 계속 발전해 나갔단 말이지. 해외에 가서 경쟁력이 있어야 되니까. 근데 일본은 뭐냐면 일본 사람 정서에 좋은 노래면 그게 좋은 거야. 뭐 다른 시장은 신경 쓸 필요가 없다는 거지. 최근에 중국에 되게 유명한 IT 기업 회장님이 와서도 얘기하신 게 중국 가수들이 되게 중국스러운 노래만 부르잖아. 근데 왜 그러냐면 그 노래를 불러도 우리나라 방탄소년단 뭐 이렇게 버는 만큼 번다는 거야 거기는. 우리는 알지도 못하는 중국 가수인데 중국 본토에서 히트만 나도 뭐 광고가 100억, 200억씩 한대. 뭐 회당 광고료가. 거기도 뭐냐면 저희가 왜 해외로 나가야 되는 거죠? 왜 우리 중국에서 잘할 수 있는 건데?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다는 거지. 마켓이 크니까. 그지? 그러니까 여기도 똑같다라는 거지. 그래서 이런 거를 계속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? K-팝은 계속 상승을 하는데 뭐냐면 이거는 계속 똑같은 유지만 하고 있는 거야. 이렇게 돼 보니까 2010년대 이후 가면 K-팝이 전 세계에 완전 뜨면서 쭉 가면서 J-팝은 어떻게 돼? 그냥 J-팝인 거야. 그러면서 우리는 뭐 BTS 나오고 뭐 엑소도 있었고 지금 블랙핑크도 있고 뭐 엄청난 가수들이 계속 나오면서 글로벌로 K-팝이라는 게 그냥 단순히 한국의 대중음악 이런 게 아니라 어떤 전 세계 글로벌 컬처 뭐 이런 개념인 거잖아. 전 세계들이 다 공감하는 문화 어떤 공감대로 형성이 될 동안 J-팝은 그냥 J-팝인 거야. 이런 형식을 왔던 거야.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철저하게 이때 시장 자체가 쉽게 얘기해서 어떤 하나의 세력, 뭐 이런 기존 세력들이 컨트롤이 가능한 마켓이었다는 거지. 새로운 어떤 음원 유통 시장의 충격에서도 자, 우리는 CD랑 팔 거야. 근데 이제 그게 2010년 들면서도 아무리 일본 마켓이 단단할지 모르지만 이게 CD가 점점 안 팔리기 시작해. 그러니까 얘네들도 이게 마냥 이게 아니라 이게 뭐 아이튠즈 들어오고 이러니까 이제 CD를 이제 안 사네? 그러면서 이 시장이 계속 이제 침체기를 맞게 되는 거야. 이런 침체기를 맡았던 J-팝을 일으켜 세웠던 그 원동력이 뭐냐? 뉴미디어 플랫폼이었던 거야. 그래서 여러분이 뭐 니코동이라고 하거든요. 니코니코. 동영상 사이트가 이제 나오면서 J-팝의 어떤 J-팝 시장의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게 돼. 우리나라에서 인기 많은 또 J-팝 아티스트 보면 어때요? 엄청나게 음악도 잘하고 노래 엄청 잘하고 막 딱 듣는 순간에 너무 막 전율이나 되게 잘하잖아. 이게 왜 그러냐면 여기서 기존의 대형 기획사들 위주로 어떤 이 사람들의 어떤 일종의 그 연대들을 가지고 심지어는 여기에 찍힌 아티스트들은 방송 출연도 못하는 거야. 이런 약간 어떻게 보면 카르텔 구조를 계속 끌고 가면서 이 시장을 끌고 온 거지.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 있는 기존 기획사들을 통하지 않고서는 슈퍼스타가 안 되는 거야. 근데 이걸 깼던 게 중간에 그 원오케이 락이라고 그런 친구가 원래 대형 기획사에 있다가 안 하기로 해서 나와서 그냥 고등학교 때 자기가 밴드를 했는데 그게 터져가지고 방송 없이 도쿄돔을 채우는 가수가 됐긴 했는데 대부분의 일본 가수들은 뭐냐면 이런 전통적인 미디어에 의존해서 가수 빅 아티스트로 됐단 말이지. 근데 이제 그 시장으로 계속 가다 보니까 어떻게 기획력도 부재고 변화에 수긍하지 않고 계속 똑같은 것만 하니까 이게 떨어지는 거지 뭐. 근데 이제 우리는 뭐 그런 어떤 세계의 많은 사람들의 구미에 맞춰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연구하고 해서 우리는 엄청나게 올라가는 상황이었고. 근데 아까 얘기했지만 그거를 전복시켰던 게 바로 뉴미디어 플랫폼 니코니코동이야. 진짜 진정한 아티스트들이 이 니코니코동을 통해서 발굴이 되는 거야. 그러니까 이거는 기획되어져 있는 게 아니라 그 아티스트 그냥 날국 그대로가 여기 그냥 올라오는 거지. 그러니까 뭐 예컨대 뭐 사운드 클라우드 이런 것처럼 자기의 음악들을 여기다 이렇게 뽐내는 걸로 이렇게 올리는 그런 어떤 커뮤니티 사이트 비슷하게 돼서 여기가 엄청나게 각광을 받는데 여기서 히트가 난 가수들 몇 명이 지금 J-팝을 완전히 잡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거지.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산업적으로 봤을 때 결국은 예술이라는 건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어떻게 보면 되게 공정화돼 있고 아이돌의 어떤 포메이션이 딱 정해서 붕어빵 힘듯이 찍는 어떤 이런 식으로 가는 패러다임이 있지만 진정한 음악 시장이라는 건 뭐야? 그 아티스트가 갖고 있는 날 것을 그냥 보여줬는데 그게 대중이 환호할 때 그게 큰 건데 지금 J-팝 시장에서 이제 패러다임이 된 거야. 그래서 이 니코니코동에서 발굴된 아티스트들이 지금 일본 시장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막 틱톡이나 이런 플랫폼 타고 완전히 각광을 받고 있는 거야. 그러니까 아마 얘네들도
기존의 기획사들이 지금 하고 있는 아티스트만 갖고 음악 시장이 운영이 됐다면 아마 지금도 그냥 J-팝은 그냥 일본에서 듣는 음악 이렇게 아마 치부되었을 텐데, 여기 니코니코 등에서 어떤 그런 자유로움을 추구하고 네가 할 수 있는 걸 네가 그냥 하고 싶은 걸 편하게 해봐. 그리고 그거를 선보여서 자기가 기획사나 방송의 도움 없이도 스타가 될 수 있는 시스템들을 만들어준 거지. 이제 이게 일본의 틱톡이라든지 뭐 유튜브라든가 페북 이런 SNS를 타고 더 이제 전 세계적으로 나가게 된 거야. 음악은 원래 원천적으로 너무 좋았는데 일본에서 소비됐던 것들이 전 세계에서 각광을 받고 그 여파가 어디까지 와? 우리나라까지 온 거지 지금. 그게 언제 얼마 안 되는 거야. 한 3년 됐어 그게. 한 3년 전에도 J-팝들의 그런 잘 나가는 아티스트들은 우리나라 일부 매니아들만 좀 좋아하는 정도의 형태에 있다가 작년 말부터 우리 차트 데이터를 보면 알지만 그때부터 J-팝 아티스트들이 라이징 하는 거야. 물론 거기에는 뭐 슬램덩커나 뭐 이런 것들을 위시로 하는 애니메이션 같은 들이 엄청난 역할을 한 건 맞지. 근데 그 애니메이션에 삽입된 음악으로 아티스트를 알게 되고 그 음악을 찾아 들었는데 어때? 좋네? 이러니까 찾아서 막 듣는 거잖아. 그러니까 이제 경쟁력이 있게 된 거야. 그러니까 J-팝은 지금 실질적으로 얘기해가지고 두 가지인 건데, 기존의 어떤 제작의 어떤 이런 관행들을 그대로 따라서 하는 진보적이지 않는 보수적인 체계에서의 아티스트가 있고, 그 다음에 이런 니코니코 등이나 틱톡이나 유튜브나 페북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스타가 된 아티스트들이 있는데, 얘네들이 일본 시장을 지금 거의 다 쓰고 있다고 보면 돼. 그리고 얘네들의 강점이 뭐냐, 여기서 뜬 스타들이 뭐야, 아이명이나 뭐 또 누가 있어, 요아소비 이런 친구도 있잖아. 이런 친구들이 여기서 이게 떴는데 이 친구들은 자기네들이 자체적으로 프로듀스 능력이 있는 거야. 그게 뭐냐면 다 싱어송라이터라는 거야. 협업을 통해서도 하지만 싱어송라이터로 나온 거야.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친구들이 J-팝 인더스트리에 과거에는 없었냐? 있었겠지. 있었지만 그 알지만 뭐 인디 하는 그런 어떤 이런 바 같은 데서 거기서 무대 쓰고 말고 뭐 그냥 이렇게 갔던 거를 어떻게 이런 뉴미디어 플랫폼들이 대중한테 이렇게 딱 끌고 나온 거야.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보면 우리처럼 대형 기획사들도 고민이 많은 거야. 물론 우리 K-팝 아이돌 시장은 견고하게 계속 갈 수 있어. 그러니까 이제 음식으로 비유하면 럭셔리 이렇게 뭐 미슐랭 스타 이렇게 있는 데에서 먹는 그런 음식도 계속 존재를 하겠지. 근데 이제 떡볶이나 이렇게 만두나 이런 것도 이제 상업화가 돼가지고 이제 프랜차이즈가 되어서 엽떡 이런 게 막 히트하면서 막 거기도 이제 기업으로 상장하고 막 이런 상황이 오잖아. 그런 거와 똑같은 상황이 벌어진다는 거지. 이게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보면 조금 반대급부로 고민을 좀 해야 될 부분이라고 보는 거야.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아직도 이런 잘 다듬어지고 기획되어진 아이돌이 결국 음악 시장을 끌고 나가고 글로벌 시장을 이제 견인하는데, 얘네는 그게 아니라 그냥 J-팝 뮤지션들의 날 것들을 보여주는 이런 플랫폼에서 나오는 스타들이 점점 J-팝 시장을 장악하게 되는 거야. 그래서 결국은 뭐냐, 뭐 최근에 우리 50-50도 그러겠지만 예전에는 뭐 아이돌 기획을 하면 기획사들이 어떻게 가? 뭐 이제 안무, 막 스타일, 뭐 얼굴 잘생겨야 되고 막 연기 겁나게 잘해야 되고 막 이렇게 가야 되는 건데, 요새는 어떻게 가? 음악이 안 좋으면 이제 안 뜨는 세상이 곧 오는 거야. 그러니까 음악으로 승부를 봐야 되는 거야. 그러니까 지금 뜨고 있는 우리 K-팝 가수들이 이제 글로벌 스타 블랙핑크라든지 BTS 이런 사람들은 단순히 퍼포먼스만 좋고 얼굴이 예쁘고 잘생기고 이 문제가 아니라 음악이 퀄리티가 있잖아. 일단 기본적으로 그렇게 먹기는 거거든. 결국은 이런 글로벌 히트에 가장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 건 외모나 안무나 이렇게 보여지는 게 아니라 다시금 귀로 뭔가 대중한테 어필할 수 있는 음악들이 전 세계적으로 무조건 각광받을 거다, 이런 걸 보여주는 거지. 근데 그게 기존에 있는 일본의 기존 세력들은, 음악 기존 세력들은 그걸 계속 잡고 있으려고 하겠지 당연히. 우리나라도 지금 뭐 SYJ, 하이브 이렇게 하는 대형 기획사들이 계속 이 씬들을 계속 우리만이 좀 이걸 갖고 가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을 거라는 거지. 근데 이제 그 생각이 어떠한 다른 형태 때문에 바뀌어질 수 있는 세상이 왔다라는 거야. 여기 안에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이 다음에 나오는 게, 이제 뒤에 내가 계속 요즘에 얘기지만 AI 같은 게 나오면 이 단순히 어떤 뮤지션들을 서로 편하게 거래할 수 있고 볼 수 있게 하는 이런 미디어에서 어떻게 돼? 더 한 단계 나가서 AI와 인간의 어떤 조우를 통해서 나오는 새로운 컨셉의 콘텐츠가 곧 나올 수 있다는 거야. 시장의 흐름을 막는 사람은 시장의 대세에 따르지 못하게 된다는 거야. 사실은 그런 면에서 뭐 하이브나 SM 이런 데가 주로 지금 요즘 뭐 굉장히 뭐 그런 어떤 컨셉 가수들 IT와 결합하는 새로운 이런 시도를 한다는 건 나는 굉장히 좋은 시도라고 보는 거지. 이 시도를 우리가 막는다고 해서 이 시장이 오는 게 아니라 이제는 그렇게 흐름이 간다라는 거죠. 예전에 싸이월드 우리 시절에 보면, 싸이월드 BGM 보면 그 당시에는 그래서 아주 시끄러운 음악보다는 BGM에 걸면 달달하게 들리는 음악들이 자연스럽게 된 거야. 물론 틱톡이나 이런 데에서 음악이 요즘에 많이 뜨고 있어서 틱톡 전용 음악들을 만드는 뮤지션도 많이 생긴 건 맞아. 또 이쪽으로 뭔가 좀 편협해지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지. 근데 이제
기존의 시장보다 다른 건 뭐냐면 결국은 나 하나가 콘텐츠가 될 수 있다. 1인 미디어가 될 수 있다. 내가 기획사에 굳이 안 가고 오디션을 안 봐더라도 내가 좋은 음악들을 선보이면 대중들은 언제든지 볼 수 있는 기회가 있다. 이런 시장이 왔다라는 거죠. 지금의 음악 시장의 근간들이 새롭게 재편될 가능성이 있다. 그래서 지금 이 J-팝이 요새 뜨는 이유의 산업적인 특징이라는 건 결국은 뭐냐? 예술이 갖고 있는 속성, 자유라는 속성들을 자유롭게 이렇게 풀어줄 수 있는 뭔가의 환경들을 만들어주니까 거기서 터진 거지. 그러니까 그전에는 아주 그런 뛰어난 뮤지션이 있어도 일본 기획사들 이 씬에 들어가지 진입을 못하면 방송에 나오지 못하는 거야. 그러니까 얘네들 스타가 될 가능성이 거의 없는 거지.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폐쇄적인 시장이었던 걸 디지털이 뉴미디어가 깨고 있다. 그래서 지금 J-팝이라는 건 결국 이 두 가지인 거지. 우리가 유튜브에서 봤을 때 되게 우스꽝스럽게 보이는 저건 뭐지? 이런 거와 와 얘네들 아티스트인데 진짜 멋있다 이렇게 하는 두 개가 공존하고 있는 단계인데 그 단계가 더 넘어가는 상황이 온다면 결국은 이 뉴미디어에서 환호받는 이런 사람들이 지금도 J-팝 시장을 주도해가지만 앞으로도 주도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지. 이런 뉴 제너레이션의 특징이 뭐냐면 그런 신규 기술을 받아들이는 거에 굉장히 유연하지. 내 나이만 돼도 뭔가 새로운 게 오면 오기 싫고 뭐 기존에 이런 걸 갖고 싶지만 우리 젊은 친구들은 어때? 그런 걸 빨리빨리 흡입을 해가지고 변형하고 발전시킨단 말이지. 이런 쪽으로 기획사나 제작 방향이 이제 이끌어 가야 된다.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지금 오늘 좀 얘기가 길었는데 아무튼 J-팝이 아마 올해 잠깐 반짝할 게 아니라 앞으로도 국내 시장뿐만 아니라 글로벌로 굉장히 어필이 될 거다. K-팝 씬과는 조금 약간 다른 형태로 어필이 될 거다. 그리고 오히려 그게 더 지속 가능한 음악적인 장르가 될 가능성이 높다. 뭐 그것까지 좀 제가 말씀드리면서 오늘은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